129회 합숙 1일차 1교시 문제 총평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메타버스 윤리 원칙입니다. 메타버스는 예전에 시험 문제가 한 5년 전, 6년 전에 나왔다가 한동안 안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게 나오게 된 배경이 코로나죠. 정말 코로나 때문에 나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나왔고, 그때 한창 저희가 외웠던 게 둠 있죠, 기술 요소. 미라즈인가? 그래서 AR, 라이프 로깅, 미러월드, 가상세계, 이러한 내용들로 키워드를 구성이 됐는데, 이제 메타버스는 그 정도에서 문제를 작성한다고 하면 점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는 굉장히 요즘 핫하기 때문에 관련된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메타버스 윤리 원칙도 이번에 새로 나온 가이드라인인데, 2022년 11월 28일 날 발표했대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두음 따서 외웠으면 좋겠어요. 먼저 메타버스 윤리 원칙이라고 하는 건데, 메타버스는 모든 서비스들이 발전을 하면 그에 따른 보안이나 윤리에 관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지켜줘. 니네 메타버스 만들 때 이런 윤리를 지켜줘. 또는 인공지능 개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인공지능 개발할 때도 너 인공지능 함부로 개발하지 말고 이 정도는 지켜줘 라고 해서 그런 윤리 원칙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메타버스의 역기능에 대응하기 위해서 나온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쓰면 좋은 거는 2022년 11월 28일에 발표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둠은 여기에는 가이드에 나오는 거는 3대 윤리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3대 가치와 10대 원리죠? 문제가? 8대 원리인가요? 오, 감사합니다. 그래서 3대 가치는 온전한 자아, 그리고 안전한 경험, 지속적 가능 경험. 이거 그냥 두음 따서 외우세요. 플레이는 필요 없어. 알잖아요. 대부분 선수들은 이제 앞에 것만 외우면 돼. 온, 안, 지. 그리고 뒤에는 진자, 오사, 공개, 이것만 외우면 돼요. 뒤에, 멘토, 뒤에 모르겠는데, 괜찮아. 어떻게, 채점자들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두음 따서 외워주시면 됩니다. 두음은 꼭 따세요. 그래서 이거는 3개가 끝이에요. 오난지, 그리고 8대 실천 원칙. 8개는 두음 따서 반드시 외워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 이것들은 이렇게 3단락 같은 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것들은 설명드리기가 좀 시간이 부족하니까. 근데 한번 보시면 이런 것들은 있어 보이는 용어들을 중심으로 좀 작성했으면 좋겠어요. 실제 3단락 같은 경우에는 임팩트를 주는 공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정부 지원, 그리고 무슨 교육, 모니터링 이런 것보다는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MZ세대 교육 프로그램 개발, MZ에 좀 꽂혔던 것 같아요. 제가 MZ이기도 하지만,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어쨌든, 카드뉴스, 카드뉴스 제작, 초중고 아카데미, 이런 있어 보이는 용어들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노란색으로 밑줄을 쳐놨습니다. 아마 여러분 해설지에는 노란색에 밑줄 친 건 없을 텐데, 제가 노란색 밑줄을 미리 한번 쳐놨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으면 이거라도 밑줄 쳐서 갖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2번 통계 분석입니다. 통계 분석이 아마도 통계에 관련된 문제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2023년도 출제 기준 변경 사항에 보면 통계 분석이라는 통계 분석 기법이 한 꼭지로 따로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영역이기도 하고, 또 중요하기도 하고, 그 카테고리, 한 꼭지로 빠졌기 때문에, 그 통계 분석이 뭐야? 흔히 우리는 통계 분석이라고 하면 알고 있는 게 보통 아노바, T테스트, 이 정도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통계 분석은 그런 분석 기법들을 전체 융합하는 기법을 통계 분석 기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통계 분석에 보면 표본을 통해 의미 있는 자료를 추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의사결정 요약, 연관성 파악, 예측 등으로 이어지는 통계 분석 기법이다. 전체적인
통계 분석 방법론을 모아놓은 게 통계 분석 기법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통계 분석 기법에는 유형이 있겠죠. 먼저 유형에 보면 흔히 가장 많이 쓰는 게 카이제곱, T검정, 그리고 아노바, 회계분석, 상관분석. 우리는 다 하나하나 개별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계셔야 돼. 이건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아노바도 문제가 나왔고 사실 T검정 같은 건 문제가 쓸 게 마땅히 없어요. T검정, 그리고 회계분석. 회계분석은 많이 있죠. 회계분석 정말 많이 있죠. 그리고 상관분석도 많이 있고, 그리고 뭐 하나씩 보면 카이제곱 같은, 근데 이거를 분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알고 계시면 알아야 할 게 독립변수하고 종속변이 있어요. 종속변수하고 독립변수, 원인이 되는 거, 그리고 결과가 되는 거를 종속변수라고 하고, 그리고 원인이 되는 걸 독립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통계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 실제 4가지 데이터로 유형을 나눠주는데, 명서 등 비라고 하죠. 이것도 기초에 나왔었는데, 명목척도, 서열척도, 등간척도, 비율척도. 명목척도는 이것만 알고 계세요. 명목척도. 먼저 명서 등비를 알고 계시고, 명목척도는 관찰하는 대상에서 속성에 따라 값을 숫자로 나타낸다.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남자, 예를 들어서 우리 설문조사 할 때 1번 남자, 2번 여자, 성별을 선택하시오. 1번 남자, 2번 여자. 근데 거기에 1번하고 2번의 의미가 있나요? 거의 없죠. 그냥 이거는 그냥 단순히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냥 서로 구분을 하기 위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초, 중, 고를 선택하시오. 1번 초. 근데 이게 1번, 2번, 3번에 대한 의미가 명확하게 없잖아요. 없어도 되는 거예요. 원래 명목척도는. 그리고 이게 서열척도까지라고만 말씀드리면, 서열척도는 관찰하는 대상의 특성을 측정해서 값을 순위로 나타내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1등, 2등, 3등, 토익 점수가 700점, 800점, 900점 이렇게 순서를 나타내는 데이터를 서열척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카이제곱은 좀 다른 게 명목형 독립변수가 명목형이에요. 그리고 종속변수, 결론도 명목형 척도여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냐면, 성별, 남녀가 있어요.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어떤 설문조사가 있냐면, 남자, 여자에 따라서 소주와 맥주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다. 를 조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첫 번째 제가 말했던 게 남자, 여자는 순서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리고 소주와 맥주는 순서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니까 둘 다 명목척도예요. 그러면 만약에 설문조사를 이런 소주와 맥주, 그리고 남자와 여자라는 명목형과 명목형을 대입을 하면 그때는 카이제곱 검정 기법으로 통계를 분석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명목형과 그리고 다음에는 연속형이라는 것도 있어요. 연속형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흔히 말한 서열척도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명목형, 하나의 대학교 안에 컴퓨터공학과가 있고 영문학과가 있어요. 그래서 영문학과하고 1번 영문학과, 2번 컴퓨터공학과 그 두 개가 있습니다. 그거는 상관없으니까 이거는 당연히 그 명목형이겠죠? 그런데 거기에 토익 점수, 토익 등급을 나타내시오. 그럼 그거는 명목이 아니죠. 등급이 있잖아요. 등급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서열척도라고 볼 수 있어요. 연속형 변수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T검정 또는 아노바라는 기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가지를 나누는 조건이 이 그룹의 집단이 2개가 있을 경우에는 T검정, 그리고 집단이 3개 이상일 경우에는 아노바라는 통계적 분석 기법을 사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아노바로 분석을 한다, 그리고 T검정으로 분석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에 대한 전제 조건 안에 가설이 성립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확인해서 그 통계적 분석 기법을 선택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연속형과 연속형은 회계분석과 상관분석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그래서 사실 이거 다 중요한데 여기 보면 제가 체크해 놓은 게 있는데 X, 카이제곱은 여기에 있는 Z값이 중요해요. 흔히
통계적 분석, 그 가설 검정이나 통계적 분석할 때 이 데이터가 내가 어떤 가설을 세우고 이 귀무 가설을 기각시킬 것인지 채택할 것인지를 판단을 해야 될 때 그 값이 위 수준 안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위 수준 밖에 있느냐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그 가설을 기각하느냐 채택하느냐 그 결과를 나눠주는데 그래서 실제 그 값이 카의 제곱 같은 경우에는 Z값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T 검정은 T값 그리고 아노바는 F값. 이 값이 중요합니다. 이 값이. 그래서 이 값은 실제 이런 수식을 통해서 이 통계량 아노바는 F값, T는 T값, 그리고 카의 제곱은 G값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값을 구한 후 이 값이 내가 원하는 영역에 들어오면 귀무가설을 채택 또는 기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려워요. 근데 사실 그 심화반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아마 중급반 하신 분들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회계 분석은 아시죠? 독종 대체방, 독립변수, 회계변수, 회계방정식, 그리고 최소자승법. 상관분석은 너와 나의 얼마만큼 연관성이 있는지 그 연관성을 체크하는 건데 그 연관성을 체크할 때 피어슨 상관계수나 스피어만 상관계수 또는 켄달 상관계수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5개, 보통 통계 분석이라고 하면 5개를 나타내요. 5개. 제가 다 검색해봤는데, 다른 통계 논문들도 확인해보니 5개니까 5개 정도는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인증제. 일단 먼저 개념을 볼게요. 개념을 보면, 공공기관의 신뢰성이 검증된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인증 제도다. 이게 좀 어렵지만 공공기관에 민간 클라우드를 들어오게 하고 싶어요. 당연히 그러겠죠. 통일부나 국토부나 민간 클라우드, AWS 아니면 조그만 민간 클라우드 업체, KT, 네이버 그런 업체들 들어오고 싶은데 근데 아무데나 아무 기업이나 들면 안 되잖아요. 민간 클라우드. 그러니까 너네가 얼마만큼 보안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인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 23조까지 알고 계시고요. 이렇게 그 C사업 같은 경우에는 ISMC랑 비슷하게 최초 평가 1년하고 그 다음에 갱신 평가 1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통제 항목들은 아이아스는 14개 통제 항목, 그래서 분야에 117개 통제 항목이 있고, 그리고 사스, 그리고 다스 이렇게 각각 지켜야 할 통제 항목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난번에 문제가 나왔어요. 기출문제 나왔어요. 그런데 이거 문제를 왜 나왔냐면, 이 문제를 왜 냈냐면 이번에 제한이 좀 많았어요. 이거를 민간 클라우드에서는 이거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 물리적 망분리를 의무화했었어요. 했어요. 그러면 물리적 망분리를 한다고 하면 그 중소기업이나 그 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금액이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논리적 망분리만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굳이 장비를 2개로 물리를 나눠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에 대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꼭 IDC, 그 클라우드를 운영하고 있는 서버는 국내에 위치해야 됐었어요. 그러면 국내에 있는 클라우드, 그 KT나 네이버, 이런 데 같은 건 상관없죠. 하지만 AWS, 애저 이런 것 때문에 불만이 많죠. 나는 공공기관 들어가고 싶은데 야 우리 서버 그런 게 어딨냐. 좀 외국 국외에 있어 그런 거 신경 안 쓰게 좀 해줘라 라는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3가지 또 하나 문제는 그 등급이 동일했어요. 예를 들어 무슨 등급이냐면 등급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클라우드는 퍼블릭 클라우드도 있고 그리고 프라이빗 클라우드도 있고 흔히 말하는 클라우드를 쓰긴 하되 게시판이나 간단한 이미지 업로드 같은 것들만 간단한 것들만 사용하는 클라우드 업체가 있는 반면에 또는 정말 중요한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두 개의 클라우드를 비교를 해보면 두 번째 개인정보 취급하는 클라우드 업체가 좀 더 깐깐하고 통제 항목이 많아야 되는데, 그리고 첫 번째는 흔히 말하는 개인정보도 없고 이미지 정도만 올라가니 얘네는 조금만 통제 항목으로 통과해도 되는데 너무 빡빡하지 않냐. 그래서 이거를 상중하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나눈 게 상중하고요.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인증제 유형을 상중하로 나왔고,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여기에 하인 경우, 아까 전에 게시판 같은 경우, 게시판만 있는 경우는 하로 등급을 해서 이놈들은 물리적 망분리를 하지 않고 논리적 망분리도 허용해 줄게까지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 쉽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상중하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물리적 망분리가 있었지만 이게 하등급인 경우에는 논리적 망분리도 허용을 한다. 그리고 클라우드 발전법 23조까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 여기서 질문의 끝에 인증된 등급으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여기요? 질문에 시험 질문. 아, 네네네. 그럼 저 등급에 해당되는 것이 밑에 있는 그 상중하가 상중하죠. 등급이면. 유형이 아니라 등급 이런 거죠. 유형. 아, 등급이죠. 등급이 되는 거죠, 여기가. 네, 맞습니다. 네, 다음 4번. 디지털 플랫폼 정부 4번입니다. 이거는 현재 정부에서 굉장히 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문제가 잘 써도 5점, 한 6점, 못 써도 5점. 그러니까 사실 합격권에 있으신 분들은 이런 거 쓰면 절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그냥 중간 평타 정도 치서 한 5점, 5점, 6점 맞은 사람들은 쳐도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합격하려면 반드시 7점 또는 7.5점, 8점이 맞아야 돼요. 6점으로는 합격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진짜 7점 안 줘요.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모든 데이터를 다 써 넣어야 그만큼 점수를 주기 때문에 충분한 데이터, 충분한 양, 충분한 키워드가 뒷받침되어 있다고 되신 분들만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먼저 디지털 플랫폼 정부. 모든 정부 부처를 하나로 연결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모든 정부 부처를 하나로 연결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AI나 빅데이터,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정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다 또는 프로젝트, 정부라고 종교를 지으시면 돼요. 정부. 과거에는 우리가 주민등록 등본 띄는데도 다른 곳이고, 그리고 등본이랑 또 뭐 있죠? 초본,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 뜨는 것 다 대법원, 다 다른 곳에서 띄어 있는데, 얘네들은 한 곳에서 그 모든 것들을 띌 수 있게 좀 사용자들의 편리성을 제공해 준다고 보시고, 그렇게 접근하는 게 쉬워요. 한 곳에서 모든 걸 처리할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어디 만약에 아파트를 가고 싶어서 아파트 내면 여기도 내야 되고 저기도 내야 되고 국토부에도 내야 되고 그 아파트 시공사에도 내야 되고 등본을 만약에 낸다고 하면 그거를 모든 업체 기관에 다 내는 게 아니라 하나의 기관에만 내면 그 기관에서 모든 내 데이터를 다 배포해서 같이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좀 더 답안 작성하고 접근하기가 좀 쉬울 거거든요. 그래서 한 곳에서 모든 걸 처리한다, 또는 뭐 알아서 맞춤형 서비스를 해준다, 같은 서류는 한 번만 제출한다 라는 느낌으로 작성하되, 그리고 키워드는 이거 쓰셔야죠. 뭐 공공 데이터나 오픈 API, 데이터 레이크,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5G 이런 것들 다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좀 보기가 잘못 나왔어요. 이거 보지 마세요. 이런 것들은 잘못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아마 책에 잘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디지털 플랫폼 정부죠. 그런데 흔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걸 가리고 한번 보세요. 이거를 가리고 디지털 플랫폼 정보의 주요 기술 가리고 보면, 만약 공공 데이터, 오픈 API, 데이터 레이크, 이거는 어떤 토픽의 키워드지? 라고 애매할지 모르잖아요. 애매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꼼수를 알려드립니다. 여기에다가
디지털 플랫폼 정보 공공 데이터라고 써주세요, 여기다가. 근데 모든 항목에다가, 모든 항목, 여기에 있는 항목, 여기다 다 써주면 이거 좋다, 이거. 없어 보이니까 저는 한 군데씩 여기에다가 하나 써주고, 그리고 중간에 하나 써주고, 이렇게 디지털 플랫폼 정보 공공 데이터. 그리고 AI는 짧잖아. 그러니까 디지털 플랫폼 정보의 AI라고 써주면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 AI는 우리가 흔히 아는 AI가 아니라 디지털 플랫폼 정보에서만 사용하는 AI야 라고 착각을 불러드릴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많이 말고 어쩔 수 없죠. 뭐. 안 속은 말죠. 그런데 이런 ICBM, 인공지능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개방하고 그런 좀 더 편안한 국민 생활을 이바지한다는 게 이게 디지털 플랫폼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썰 푸는 거예요. 썰 푸는 거니까 잘 썰 푸세요. 이거는 사실 이건 썰 푸는 거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그리고 해설지 붙여놓은 거 한번 보시면 됩니다. 3대 추진 전략 이런 것들. 다음은 뷰입니다. 뷰. 사실 뷰는 어려워요. 이게 생성 AI의 한 종류고요. 그리고 이게 오토 인코더 또는 뷰 또는 간 이렇게 흔히 말하는 3개 정도에서 뷰 생성 AI가 여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토 AI 보통 오토 인코더를 A로 얘기하고요. 뷰는 뷰 그리고 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간은 실제 문제 한번 나왔죠. 간은 문제 한번 나왔고요. 그리고 오토 인코더하고 뷰하고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토 인코더는 차원 축소입니다. 역할이. 차원 축소를 얼마나 잘 해서 잘 한 걸 확인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다시 디코더에서 확인해서 디코더로 확인하는 이 목적이 뭐냐면 내가 인코더에서 그만큼 특징을 잘 추출해서 차원을 잘 만들었어? 이거를 다시 디코더로 환산을 해보면 원본과 그리고 디코더와 그러니까 인코더와 디코더 나온 이미지가 비슷하면 차원 축소를 잘했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목적의 차원 축소입니다. 목적의 차원 축소고 뷰는 새로운 데이터를 유사한 데이터를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뷰하고 간하고 어떻게 보면 유사한 데이터를 만드는 거잖아요. 간도 보통 딥페이크에 사용하는 기술이긴 하지만 이것도 유사한 데이터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경찰과 위조 지폐범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진짜 같은 가짜 화폐를 만들어서 그걸 서로 경쟁하는 그런 게 간인데, 그래서 간과 뷰는 어찌 보면 유사한 데이터를 만든다라는 목적이 같습니다. 그래서 뷰는 중요한 거는 차원 축소를 하긴 해요. 하는데 이거를 특정한 값이 아니에요. 오토 인코더는 특정한 값을 가지고 이걸 다시 디코더로 환산을 하는데 여기에 있는 뷰는 특정 값이 아니라 정규 분포, 가우시안 분포를 따라서 그 분포에 따른 평균과 분산을 따라서 이 값을 가지고 유사한 데이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꼭 들어가야 될 게 평균하고 분산 그리고 레이턴트 벡터라는 값이란 게 들어가야 돼요. 여기. 이 그림을 꼭 비슷하게 그리세요. 반드시. 이거는 지금 대부분 사람들은 다 이렇게 그리세요. 다 작성하신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평균과 분산을 통해서 레이턴트 벡터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데이터를 만드는 거예요.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흔히 우리는 키워드에 넣을 만한 것만 넣고 그리고 오토 인코더와 그리고 뷰하고만 정확한 차이만 알면 돼요. 네. 그리고 사실 여기에 인코더, 디코더 쓰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좋습니다. 그래서 정규 분포, 평균과 분산, 그리고 레이턴트 벡터. 근데 만약에 이거를 쓰고 나서 칸이 부족하다, 남는다라고 하면 어쨌든 이거는 신경망 학습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경망 할 때 백프로파게이션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그 활성함수 또는 그레디언트 디센트 이런 것들 쓰니까 혹시나 빈칸이 나오면 이런 것들도 써서 칸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네. 다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6번
데이터 안심구역. 이것도 데이터 산업법이란 게 또 추가가 됐습니다. 데이터 산업법이 추가됐는데 이 안에 데이터 안심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안심구역이라고 있는데 흔히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없는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또는 민간기업,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막 통계 데이터, 흔히 이런 데이터도 있잖아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알면 안 되는 데이터들, 그런 데이터들 가지고 뭔가 활용하고 가치를 만들고 싶은데 그런 것들은 그 데이터를 공개를 안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쉽게 접할 수 없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그런 미개방 데이터를 누구나 안전한 분석 환경에서 무료로 분석 및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 및 공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이렇게 공공기관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안심구역은 현재 종로 쪽에 한 군데밖에 없어요. 종로 쪽에 한 군데밖에 없어서. 근데 절차도 엄청 복잡합니다. 근데 어쨌든 데이터 안심구역이 나오면 이런 개념 쓰시고, 미개방 데이터, 공공기관에서 공개되지 않은 미개방 데이터를 활용해서 가치를 창출한다. 이거는 데이터 산업법의 제11조에 따라서 안심구역을 지정을 한다. 11조입니다. 일단 절차는 뭐냐면, 이걸 신청하려면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승인을 받아야 돼. 그래서 이용 신청서를 작성을 하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심의가 통과가 돼요. 통과가 된 다음에 이제 나나 또는 거기 그 이용 신청서 작성 시에 나뿐만 아니라 같이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나는 예를 인구 데이터, 통계 데이터를 활용하고 싶어, 또는 코로나 데이터를 활용해서 나는 어떤 서비스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 내가 만약에 기술력이 부족하니까 나와 다른 인공지능 쪽 데이터 분석을 하는 친구랑 같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까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명단을 이용 신청서 작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날짜에 맞춰서 지금 현재는 종로, 지금 대전을 만들고 있긴 해요. 그런데 서울에 가서 자료 분석을 하죠. 그래서 이거 데이터 안심구역에 방문을 합니다. 데이터 안심구역에 방문을 해서 자료를 분석한 다음에, 또 이게 또 별론 게, 분석했으면 갖고 나와야 되잖아. 근데 그것도 심사를 받아야 돼. 이게 갖고 나와야 되는 데이터인지 안 되는 데이터인지를 또 반출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분석 결과를 심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심의를 만약 통과가 되면 그 사이트 가서 분석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그러면 우리는 그냥 몸만 가는 거예요. 몸만 가서 이 안에 GPU 딸린 모든 그 분석 데이터가 데이터 수집부터 시각까지 할 수 있는 전체 라이프 사이클 지원하는 툴들이 다 있어요. 안에 컴퓨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흔히 그러면 그 안에 데이터는 뭐가 있을까? 그 안에는 문화 데이터, 흔히 여기 보면 LG U+가 제공하는 요일 및 시간대별 관광지 및 인구 방문 정보, 이런 정보도 있고, 또는 행정 데이터, 병무청에서 제공하는 병역 판정 검사 병리 정보 데이터,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와서 내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분석 도구나 실행 환경, 이런 것들은 주피터나 SPSS 또는 RStudio, 클라우드, GPU,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지어서 잘 작성을 하면 되죠. 어쨌든 그 안에 데이터 안심구역 안에 이런 분석 도구나 분석 실행 환경들이 다 설치가 되어 있어서 내가 원하는 분석 데이터를 툴 돌리고, 또 어차피 이건 툴 돌리는 거예요. 사실 인공지능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데이터 전처리하고 툴만 잘 돌리면 사실 인공지능은 끝입니다.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한다. 그리고 그런 데이터들은 카드, 고객, 군집 이런 것들도 분석을 하고, 그리고 사례 보면 이런 사례가 나와 있어요. 버스 노선 개선 및 추가 대상. 내가 만약에 버스 노선을 더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그런 지자체에서 하고 싶어. 그러면 실제 그러면 어떤 버스에서 어디서 많이 이용을 하고 그런 데이터들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만약 지자체장이 특정 기업에 너네 분석해봐 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서 데이터를 분석을 한 다음에 나중에 결과를 지자체장에게 보고를 하면 그것도 활용 사례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리고 현재는 대전, 서울만 있는데 추가로 대전에 내년에 만든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뭐 데이터들. 다음 메터. 메터는 IoT 상호 호환성이에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우리 집에 나는 삼성전자도 최신으로 샀어. 그리고 삼성 TV도 최신 샀고 LG 냉장고도 최신을 샀고 구글의 또 구글 스피커도 최신 샀어. 근데 그 세 개가 연동이 안 돼. 빡치죠. 비싼 거 다 샀는데. 그럼 하나로 해서 딱 컨트롤 돼야 될 거 아니야. 내가 AI 스피커 하는데 야 너한테 냉장고 조절해줘. 그리고 TV 켜줘. 등 좀 꺼줘. 나는 다 LG 삼성 다 좋은 거 샀는데 빡치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다 기득권들이 다 있기 때문에 하나로 짬뽕 취합을 안 해. 그래서 이것들 왜냐하면 각자 제조사들이 끼고 있는 업체들도 있을 거고 제조사들도 있을 거고 걔는 다 먹고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하나로 통합시키기 위해서 예전에 뭐 그 올신 얼라이언스나 아니면 OCF 같은 것들 표준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야 우리 한번 으쌰으쌰 하나로 만들어 보자. 그 스마트홈 표준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데 다 실패했는데 이번에 나왔습니다. 이번에 흔히 말하는 슈퍼히어로들 이게 아마존, 애플 이런 애들, 구글 이런 애들 서로 동맹을 맺고 메터라는 프로토콜을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스마트홈을 제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규격에 맞춰서 너 이제부터 그 제조사한테 그 오더 내릴 때 너 이 규격에 맞춰서 개발해 라고 하면 이 규격에 맞춰서 개발된 IoT 제품들은 모두 다 상호 호환성을 갖고 있어서 하나의 앱, 하나의 컨트롤러만 있으면 내가 여러 개로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되겠죠. 사용자들은. 그럼 엄청 좋겠죠. 사용자들은. 그래서 상호 호환성이라는 말이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그 IP 기반, IP 프로토콜 기반이라는 내용도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IP라는 말이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 메터가 문제가 나온 지 작년부터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왜냐하면 이게 2019년 12월에 2021년 5월에 나왔기 때문에 깜짝이야. 네. 2021년 5월에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그렇게 빨리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작년부터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근데 제가 채점을 해보니까 메터 그림은 대부분 이거 그렸어요. 메터 그림을 대부분. 그런데 저는 스택 그림을 웬만하면 그리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잘 안 이뻐. 스택은. 그런데 저는 메터는 이거랑 똑같이 그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얘할 때 아니요 하면 틀리거든요. 얘할 때 얘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그림 물리계층 같은 경우에는 IEEE 802.15.4 지급이하고 스레드 표준이죠. 다음 여기 있는 IEEE 802.11 와이파이 무선 이동통신 표준. 그리고 그 위에는 네트워크 레이어가 있고 어플리케이션 레이어가 있고 실제 에코시스템 생태계에 있는 구글이나 스마트싱크, 아마존 이런 것들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림을 똑같이 그리라고 했지 내용을 만약에 똑같이 외우지 못하면 어쩔 수 없죠. 그건 여러분 판단이에요. 그림만 똑같이 그리란 말이에요. 첫 번째는 그림, 두 번째는 내용이겠죠. 그리고 IP 프로토콜 말씀드려서 중요하다고 IP 프로토콜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을 그룹핑을 잡아서 쓰면 돼요. 여기 있는 걸 그룹핑을 잡아서 만약에 물리계층이다. 이거 표준 쓰고 그 네트워크 계층 그리고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지급이나 스레드 그리고 저는 상호한 그 연동성 측면에서 멀티 어드민 또는 멀티 브릿지, 로컬 컨트롤 이런 것들을 써줬으면 좋겠더라고요. 뭐냐면 멀티 어드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예를 들어서 3개 AWS, Azure, 구글이에요. 3개의 디바이스가 하나의 앱으로 연동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멀티 어드민이라는 걸 이름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멀티 브릿지는 3개의 제조사이기 때문에 그 3개를 연결하기 위한 다리 동작할 수 있게 하는 게 멀티 브릿지. 그리고 얘는 특히 네트워크가 죽은 상태 인터넷 장애 시에도 로컬로 동작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로컬 컨트롤이라는 기능이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꼭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대부분은 이건 다 잘 써줬어요. IP 프로토콜, 와이파이, 스레드, 그리고 표준까지. 나머지 이것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좀 차별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8번. 시간이 없는데. 트래블룰은 그 블록체인 관련된 문제는 많이 나와요. 그런데 블록체인 관련된 문제 중에 안 나온 게 트래블룰이거든요. 트래블룰이기 때문에 이것도 꼭 챙겨왔으면 좋겠어요. 딱히 근데 문제를 해설지를 쓸 게 답안지를 쓸 게 진짜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없기 때문에 남들 쓴 건 다 써야 돼. 흔히 말하는 자금 세탁 방지 100만 원 바스프 여기 가상 자산 사업자거든요. 바스프가 가상 사업자인데 이게 100만 원 이상의 거래가 발생하면 거래가 발생한 거에 대한 정보를 다 저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금 이동 추적 시스템이라고도 하죠. 그냥 트래블룰은 트래블이 여행이잖아요. 여행. 트래블 여행이죠. 그래서 그 자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네가 여행하는 거를 다 어떻게 지켜보고 있다. 이 자금을 다 추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트래블룰입니다. 그래서 100만 원 이상이 되면 전송하는 송수진의 신원 정보를 기록하고 그리고 자금 세탁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도 해야 된다는 게 이 목적이고요. 그리고 이 내용 특근법에 따라서 2022년 3월 25일 날 시행이 됐어요, 지금. 트래블룰이란 게. 보통 거래소에 설치합니다, 거래소에. 그리고, 이 베리파이 바스프하고 코드란 건 뭐냐면, 아까 전에 그 트래블룰이란 걸 적용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거래소에. 그러면 나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돼? 그러면 이게 솔루션이에요, 솔루션. 베리파이 바스프나 코드라는 솔루션이 있는 거예요. 여기 뒤에 보시면, 어피트 같은 경우는 베리파이 바스프라는 솔루션을 설치를 하고, 그리고 비싸문이나 코인원드 같은 경우에는 코드라는 솔루션을 설치를 해서 이걸 사용을 하는 건데, 그런데 이게 되게 좀 아이러니한 게, 이런 트래블, 내가 만약에 한국에서 그 필리핀에 있는 거래소로 출금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나는 이 거래소는 만약에 빗썸이야. 빗썸이 만약에 코드라는 게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쟤네가 만약에 트래블룰 설치가 안 돼 있어. 그 거래소가. 그럼 거래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트래블룰 솔루션이 설치된 곳들에게만 전송할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자금 세탁 방지나 그런 거 하는 사람들 빡치죠. 나는 이 목적이 그거였는데. 그래서 우리는 22년 3월 25일 특근법 그리고 자금 세탁 방지 베리파이 바스프 코드 다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00만 원 이상 일 경우에는 송수신에 대한 여기 있는 성명이나 가상 자산 주소 이런 것들을 저장을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의심이 된다고 하면 3일 이내에 제출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데이터는 5년간 보존이 된다라는 것들까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이제 2교시 가겠습니다. 2교시. 빨리. 다음은 129회 합숙 2교시 1일차 2교시 1번 가설검정 기법입니다. 가설검정 기법도 원래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특히나 또 2023년도 출제 기준 변경 사항에 가설검정 기법이 추가가 됐습니다. 따로 또 별도로 꼭지가 따져 있어요. 안 그래도 중요한데 따져 있으니 더욱 공부해야겠죠. 그래서 아마 대부분들은 쉽게 접근을 잘 하셨을 거예요. 이 정도는 아마 심화반에서 굉장히 트레이드를 많이 시키기 때문에 이 정도는 다 아실 거예요. 흔히 말하는 가설검정, 정의를 보면 모집단으로부터 추출한 표본에 대한 가설을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을 통해 채택 및 기각하는 가설검정 기법이다. 정의를 작성하실 때 이렇게 키워드로 좀 쉽게 작성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통계적 가설검정, 내가 만약에
뭔가 평가를 하고 싶어. 평가를 하고 싶으면 전수조사를 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할 수 없고 그 전체 인구 중에서 특정 몇 명만 뽑죠. 근데 그거는 또 그런 게 있어요. 최소 30개 이상은 뽑아야 돼요. 왜냐하면 정규 분포라는 거는 최소 30개 이상을 뽑아야지만 정규 분포를 만족하기 때문에 최소 30개 이상의 표본을 뽑아.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막 내가 테스트를 해. 테스트한 다음에 이게 올바르지 못해. 그거에 따라서 이거를 채택하냐, 기가 버리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실제 예를 들어서 어떤 중학교의 남자의 키를 평균을 뽑았는데 평균이 170이에요, 170. 그런데, 이제 표본을 뽑아서 170이 나왔어요. 근데 우연찮게 딱 뽑았는데 이 사람은 갑자기 2m가 나왔어요. 2m가 나오면 이게 그러면 표본에서 이게 흔치 않은 2m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그 통계학에서는 낮은 확률이 뽑힐 확률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가설은 틀렸다고 봅니다. 이 가설은. 그래서 어쨌든 근데 그 2m를 맞추는 기준이 또 있어요. 190m 이상이면 틀리다고 할 것인지 195 이상으로 하면 틀리다고 할 것인지 이런 기준이 있는데 그걸 보통 유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유의 수준. 그래서 그 유의 수준에 따라서 이거를 밖에 있으면 더 크면 이거를 버려버리고 흔히 말하는 통계학에서 말하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한다. 그래서 귀무가설, 대립가설, 유의 수준. 이거는 사실 설명하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제가 그 신화반 설명할 때 가장 오래 하는 설명 중에 하나기도 해요. 근데 해설지를 제가 잘 썼어요. 잘 썼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은 반드시 그려야 됩니다. 이 그림은. 그리고 여기가 지금 170이라고 보시면 돼요. 잠깐만 설명드리면 여기가 지금 아까 전에 중학교 평균 키가 170이라고 여기가 170이라고 보면 됩니다. 170. 그리고 2m가 여기에 뽑힌 거예요. 그리고 아까 몇 미터 이상 키가 몇 미터 이상일 때 기각해야 되는 거 틀린 건지를 판단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바로 유의 수준, 임계값이라고 말로 써. 유의 수준 알파, 임계값이라는 말 써서 얘를 만약에 190이라고 정해졌어. 190이라고 정해졌다가 내가 만약에 뚝딱뚝딱 계산했는데 표본을 딱 뽑았어. 근데 190보다 이상이야. 나왔어. 그러면 네 가설은 틀렸어. 얘 가설은 빼. 그러니까 임계값 안에 이 꼬리에 들어온다고 하면 그 가설은 틀렸다고 보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우리는 귀무가설이 있고 대립가설이 있는데 귀무가설로 그 가설을 검증합니다. 대립가설은 반대이긴 하지만 어쨌든 귀무가설을 우리는 검증을 하는데 귀무가설이 여기 들어갔어? 그러면 결론의 마지막 3단락에는 귀무가설은 임계값, 흔히 유의수준 밖에 있기 때문에 이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한다라는 결론이 마지막에 나와야 돼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넘어가세요, 그냥. 넘어가시고 아시는 분들은 조금 다 아시니까. 그래서 반드시 귀무가설, 대립가설, 아까 전에 있었던 내용들, 그리고 유의수준, 기준이 되는 것들, 검정통계량, 그 값을 뽑아서 아까 2m가 나왔냐, 아니면은 190이 나왔냐 하는 게 검정통계량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1교시 2번의 통계분석기법에서 카이제곱 있었죠. 카이제곱, 그리고 T검정 아노바 있었죠. 그 카이제곱은 Z값이고, T검정은 T값, 그리고 얘는 F값이죠. 이 F값이 다 검정통계량인 거야. 이거 값을 구한 다음에 이 값을 다 각각 구해서 이 값이 여기에 있는 유의 수준 안에 들어가느냐, 아니 여기에 들어가느냐, 이 값을 구하는 게 검정통계량인 거예요. 검정통계량 구한 다음에 얘가 여기 있냐, 여기 있냐. 그래서 귀무가설을 기각하냐, 채택하냐. 그래서 이게 검정통계량. P-value, 기각력, 채택력 읽어보세요. 그리고 통계는 100% 전수조사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우리는 다 오류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류는 1종 오류와 2종 오류가 있다. 그래서 이 1종 오류 같은 경우는 참인데 기각한 오류, 이거 거짓인데 기각한 오류. 이거 한번 보세요, 한번. 이거는 또 설명을 길게 하면. 그리고 또 하나, 그 검정 유형은 양측과 좌측과 우측 검정 3개가 있습니다. 3개. 뭐 다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다음 2번 데이터 산업법. 그 1교시의 데이터 산업법 중에 데이터 안심구역이 있었잖아요. 그거 추가된 거고 이번에 2023년도 1월 3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데이터 산업법이 기출에 한번 나왔어요. 기출에 한번 나왔는데 흔히 쉽게 말하면 데이터 산업법은 뭐냐면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기업에서 데이터가 많아. 데이터가 많은데 그 데이터를 어떻게 쓰는지 몰라. 사람들 좀 맞잖아요. 데이터가 많은 분석도 해야 되고 흔히 말해서 내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 근데 팔고 싶기도 해. 근데 어디다 팔지? 누구한테 팔지? 그게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산업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 기업 또는 이 데이터를 사용하고 싶은 자들한테 그들과는 중개 역할도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 같은 회사 제가 그 언론사에 다니는데 거기 MBN이라고 해서 방송 화제 영상들이 되게 많아요. 화제 영상. 그런데 CCTV 업체들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인공지능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화제 영상을 굉장히 많이 수집을 해요. 왜냐하면 그런 어떤 상황에서 화제가 났는지 알아야지 그러면 이제 관리자한테 위급 상황을 알려줄 거 아니에요. 푸시를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충분한 많은 데이터를 학습을 이 시스템에 시켜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고 싶은 자들은 있어. 또 팔고 싶은 자들도 있어. 하지만 그들과는 중개 역할을 해준다고 하는 게 데이터 산업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데이터 3법이 있었기 때문에 또 가능한 거고. 그래서 개념을 보면 4차 산업혁명 핵심인 데이터 경제 전환에 대응하고 데이터의 생산, 유통,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거다. 이거는 2020년 4월에 시행됐다. 흔히 저희는 처음에 데이터 기본법으로 얘기됐는데 이게 데이터 산업법이에요. 데이터 산업법, 데이터 기본법 똑같은 말입니다. 헷갈리지 마시고요. 여기에는 데이터 거래사, 데이터를 거래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품질 관리사 또는 데이터 분석, 그리고 국가 전체 컨트롤 타워 얘네들도 있고요. 그래서 1조부터 이거는 하면 문제가 나와서 이거는 주요 내용 문제 나왔거든요. 한번 목적 정의 있고 근데 이 정도로 데이터 가치 평가사 왜냐하면 데이터가 내가 만약에 MBN에 화제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금액이 이거 1억이야 10억이야 모르니까 그걸 가치를 평가하는 평가자를 양성을 한 다음에 그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얘는 평가를 하지만 또 거래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사람한테 기업한테 가서 야 이거 있는데 너 좀 살래? 아니면은 어느 기업한테 좀 팔아라. 쟤 필요하대. 그런 데이터 거래사 양성도 지원하고요. 그리고 전문 인력, 그리고 그 데이터 간에 문제가 발생했어. 그 데이터가 이상했거나 품질이 이상한데 그럴 경우에는 데이터 품질 조정 위원회도 설치를 해서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또는 이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분쟁도 조정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 최초에 만들 때는 데이터에 대한 활용에 대한 관점이 제공이 됐습니다.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이걸 누구한테 거래해주고 누구한테 그 금액이 얼마인지 분쟁이 났을 때 어떻게 할지. 그런데 실제 그럼 이 데이터의 품질은 누가 보증해주지? 품질도 좀 중요하잖아. 그래서 그 기존의 데이터 산업법을 부재한 데이터 품질 관리 및 인증 제도 기반 추가를 통해 향후 데이터 시장에서 양질의 데이터가 유통,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품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품질. 기존에는 이렇게 활용이나 데이터 거래사나 그리고 데이터 거래 분석 또는 컨트롤 타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활용의 중점이었다면 이제는 품질 관리, 정부에서 품질 관리도 지원하고 그리고 데이터 품질을 인증할 수 있는 기관도 지정을 하면서 품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만약에 과태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데이터가 정상적이거나 품질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로 좋다고 얘기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죠. 그래서 4개야. 이건 4개가 있습니다. 4개야. 법적 근거가 4개가 있어요. 이거 추가된 게 4개예요. 자, 이거는 한번 읽어보세요. 품질에 관한 내용이에요. 품질. 근데 이게 말이 어려워. 데이터 품질에 필요한 정부 지원 사업 추진 근거 마련 또는 데이터 품질 인증 기관의 지정 요건, 품질 인증 기관을 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품질 기준, 표준 있죠. 우리 완전성, 유연성 이런 표준들, 지표들 그리고 마지막에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 4개가 추가됐다. 활용 관점에서 품질 관점으로 추가됐다는 건 4개가 추가됐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 한번 읽어보세요. 4단락도 뭐 좋은 내용들이 넣었으니까. 마지막 가상자산. 현재 지금 루나나 테라 사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만약에 1달러 같은 경우 간글로 루나나 테라를 넣으면 좋겠죠. 왜냐하면 앞에 이런 시장 현황을 먼저 깔아주고 또 문제도 루나나 테라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던져주면 채점자가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원래 가상자산에 대한 수익을 거두려고 했었어요. 원래 가상자산에 대한. 근데 그게 아마 2025년도로 원래 윤정부에서는 2023년도였죠. 올해부터 그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을 낸다고 했는데 이게 2025년도로 늘어났다고 하더라고. 이건 왜 어쨌든 그래서 실제 데이터를 그 가상자산을 거래할 때 보면 명확한 제도나 그 흔히 말하는 불공정 거래 그런 불공정 거래 금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참여자들이 그 사기적 행위가 공공연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참여자들의 도덕적 해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가상자산 기본법이 지금 만들어진다고 지금 초안이 나오긴 했는데 아직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문제 낸 게 만들어진다면 어떻게 만들어질까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 일단 먼저 공시 안 하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거래소는 공시 많이 안 합니다. 흔히 말하는 공시제도 있잖아요. 내가 그 정보 보호안에 대해서 얼마만큼 투자를 하고 있는지, 정보 보호 인력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주주나 그 알 권리를 제공할 수 있는 공시가 부재하고 또는 그 거래소에 대한 규제 또는 백서가 엄청 허위가 많죠. 백서가 근데 좀 풍부하게 있어 보여야 또 사람들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조금 허위 과장된 백서를 많이 사용하고 그리고 불공정 거래, 투기성 높은 자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뭐 불공정 거래 금지다. 그리고 공시를 의무화하자. 그리고 애매모호하게 백서 만들지 마. 백서를 좀 명확하고 그리고 불공정 거래 금지 규정을 마련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가상 자산에 대해서 전송을 하자 하면서 마지막 4단락은 트래블룰. 아까 1교시에 있었죠. 이렇게 작성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